세부생리학 파트를 맡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운동학이랑 살짝씩 같이 섞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넣어서 좀 내용이 빈약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만 다 알면은 그래도 1교시 성적이 지금 성적에서 한 10점에서 20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해볼게요. 자, 세포 소기관으로는 총 6개가 있죠. 리보솜 또는 리보소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리 리보솜과 부착 리보솜이 있습니다. 유리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되어 있다,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유리 리보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포 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시켜 주죠. 그리고 부착 리보솜이라는 것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바깥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분비하는 단백질을 합성시켜 줍니다. 둘 다 단백질을 합성시켜 주니까 리보솜의 제일 큰 역할은 단백질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질 그물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립 세포질 그물과 무과립 세포질 그물로 나뉘어 있죠. 자, 과립 세포질 그물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을 포함합니다. 리보솜의 역할이 단백질 합성이었죠. 그래서 과립 세포질 그물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을 포함하며 따라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무과립 세포질 그물 같은 경우는 리보솜이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보다는 해독, 그리고 염산 분비, 호르몬 합성 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물지체는 세포질 그물, 두 번째 세포질 그물에서 운반해온 물질을 농축시켜주고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소솜이라고 하는데 용해소체라고도 하죠. 얘의 가장 큰 역할은 포식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백혈구와 큰 포식세포에 많이 들어있죠. 백혈구의 가장 큰 역할이 포식작용이니까. 다음 사리체는 ATP 형성을 해줍니다. ATP는 우리 능동수송을 할 때 쓰이는 에너지죠. 이러한 에너지를 사립체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소체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하죠. 다음으로 상피조직을 보겠습니다. 상피조직에는 단층 평상피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물물 교환을 해주는데 이런 거는 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막, 동막, 심장막, 림프관 등등 이런 얘를 알아두셔야 돼요. 물물 교환보다는 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층 편평상피 같은 경우는 표피, 이반식도 한문치, 입방상피는 갑상선, 콩팥, 세관 등이 있고 원주상피는 소화관을 이루는 상피가 원주상피입니다. 그리고 선모 원주상피는 운동성을 가진 원주상피 세포라고 하죠. 기도선막과 기관이 있습니다. 이행상피, 제 생각엔 이행상피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행상피는 콩팥, 깔때기, 요관, 방광, 요도 얘네가 이행상피입니다. 그리고 상피조직 말고 결합조직 같은 경우에는 뼈, 연골, 혈액, 림프가 결합조직에 속하죠. 다음 소화관 보겠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1시간 반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위는 소화관이죠. 소화를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얘 모양은 J자 모양으로 굽어져 있고 큰 구비와 작은 구비 두 개의 구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작은 구비에서 제일 궤양과 암 발생이 쉽습니다. 작은 구비에서 궤양과 암 발생이 쉬워요. 그리고 점막에서는 주세포와 벽세포, 점액경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주세포의 역할은 펩시노겐을 분비를 합니다. 펩시노겐을 분비를 하고 벽세포에서는 염산을 분비를 해요. 얘네 두 개가 만나면은 펩시노겐에서 펩신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염산의 역할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아이입니다. 이 펩신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단백질 분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얘네 말고도 다른 효소로 보면은 레닌, 으뜸세포가 주세포입니다.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레닌도 단백질 분해를 합니다. 가스트린 같은 경우는 미주신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염산과 펩신 분비를 촉진시켜 주죠. 가스트린은 염산과 펩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엔터로키나아제는 트립신을 활성화시켜주는 효소입니다. 자, 이제 두개골에 대해서 볼 건데, 두개골에는 내머리뼈와 얼굴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앞에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앞에 두개골 직접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 보이시면은 앞으로 조금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자, 내머리뼈는 총 6개 종류의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 다 보이세요? 예. 이마뼈, 여기 앞에 보이는 얘가 이마뼈입니다. 이마뼈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면 양 사이드로 하나씩 크게 되어 있죠. 얘네가 마루뼈예요. 마루뼈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진한 초록색, 얘가 뒤통수뼈입니다. 뒤통수뼈. 그리고 관자뼈, 여기 옆에 노란색, 얘가 관자뼈예요.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관자뼈. 그리고 나비뼈, 나비뼈는 안쪽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안쪽에 여기 초록색 나비처럼 생긴 거 혹시 보이세요? 예. 네. 얘가 나비뼈예요. 나비뼈가 있고, 벌집뼈. 벌집뼈는 여기 노란색인데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 눈 안쪽에 보면은 여기 분홍색 뒤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처럼 보이는데 얘는 하나로 돼 있죠. 벌집뼈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뒤통수뼈에 큰 구멍이 있어요. 뒤통수뼈는 얘가 뒤통수뼈죠. 뒤통수뼈 밑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큰 구멍이 있어요. 구멍 보이시죠? 예. 얘 이름이 큰 구멍이에요. 큰 구멍에는 C1부터 해서 척추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C1이 붙어요. 그리고 안쪽에 나비뼈 보이죠? 나비뼈에는 여기에 작은 날개가 있어요. 작은 날개, 그리고 안쪽에 큰 날개, 작은 날개와 큰 날개가 있는데, 여기 작은 날개에 보면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에 시각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작은 날개에 시각신경이 지나간다. 나비뼈에 작은 날개에 시각신경이 지나간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벌집뼈, 여기 벌집뼈 보이시죠? 노란색 얘가 벌집뼈예요. 벌집뼈에도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후각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벌집뼈는 후각신경이 지나간다. 나비뼈의 작은 날개는 시각신경, 벌집뼈에는 후각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뇌머리뼈고, 그 다음 얼굴뼈. 얼굴뼈는 총 9개 종류의 1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턱뼈, 여기 노란색 보이시나요? 여기 얘가 위턱뼈인데 그냥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여기 인중에서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위턱뼈는 2개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아래턱뼈, 얘가 아래턱뼈예요. 여기 이빨 밑에 있는 거, 얘가 아래턱뼈죠. 아래턱뼈는 U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자 형태. 그리고 광대뼈는 여기 파란 색깔 하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광대뼈입니다. 그리고 코뼈는 여기 중심에 보라 색깔 조그만한 거 보이세요? 코뼈, 얘가 코뼈거든요. 얘가 하나로 보이지만 얘도 반으로 쪼개져서 2개로 돼 있습니다. 한 쌍으로 돼 있죠. 입천장뼈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입 아니죠? 입천장뼈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분홍 색깔 보이세요? 놀라. 이게 탈구죠. 입을 과도하게 벌리면 탈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뒤에 입 뒤에 있는 분홍색이 입천장뼈예요. 입천장뼈. 우리 혀 앞쪽 말고 위에 이렇게 할 때 앞쪽 말고 뒤쪽에 있는 게 입천장뼈예요. 입천장뼈. 보습뼈는 여기 코 안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쟁기 모양. 회색깔. 얘가 보습뼈입니다. 회색깔. 얘가 보습뼈. 그리고 아래 코 선반뼈가 2개가 있는데, 아래 코 선반뼈는 보습뼈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안에 초록 색깔 하나씩 있는 거 보이시나요? 초록 색깔 하나씩 있는 게
아래코 선반뼈, 아래코 선반뼈. 위코 선반뼈와 아래코 선반뼈는 벌집뼈에 들어있어요. 위코 선반뼈와 위코 선반뼈와 중간코 선반뼈는 벌집뼈에 들어있고 아래코 선반뼈는 독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와 중간은 벌집뼈에 들어있고 아래코 선반뼈만 독립적으로 양쪽에 한 쌍으로 들어있습니다. 목불뼈는 저희 막 목 3개 조르면은 제일 부서지기 쉬운 게 목불뼈죠. 목불뼈는 두개골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죠. 눈물뼈는 여기 안쪽에 분홍 색깔 보시나요? 이게 분홍 색깔. 여기 양쪽으로 한 쌍으로 들어 있습니다. 눈물뼈는 한 쌍. 여기까지가 얼굴뼈, 총 9종으로 15개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공기뼈, 얘가 시험에서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얘는 코 격구를 이루는 뼈예요. 코 격구리라고 하면은 여기 이마뼈 쪽에 이마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벌집뼈 쪽에 벌집굴, 그리고 안쪽에 나비뼈 쪽에 나비굴, 그리고 위턱 쪽에 위턱굴, 이렇게 형성되는 게 호격굴이에요. 호격굴을 이루는 뼈를 가지고 공기뼈라고 하는데 이 공기뼈는 이마뼈와 안쪽에 나비뼈 바깥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안쪽에 그게 있지만 바깥에도 튀어나와 있어요. 이마뼈와 나비뼈, 그리고 관자뼈, 노란 색깔 관자뼈와 안쪽에 벌집뼈, 그리고 위턱뼈까지 이렇게 이루는 게 공기뼈라고 합니다. 코 격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턱굴이죠. 여기 위턱에 있는 위턱굴. 위턱굴에서 축농증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눈화의 구성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눈화는 얘죠, 얘. 우리 안구가 들어가 있는 거. 얘를 눈화이라고 합니다. 눈화의 구성으로는 여기 위에 이마뼈와 여기 위턱뼈, 그리고 광대뼈, 파란 색깔 광대뼈, 안쪽 또는 여기 가쪽에 나비뼈, 여기 안쪽에 벌집뼈, 눈물뼈, 입천장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눈화입니다. 식기 근육은 총 4가지 쌍으로 4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물근, 관작은 한쪽과 가쪽 날개근 한 쌍씩 해서 총 4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쪽 날개근 같은 경우에는 씹는 것도 하지만 입 벌림을 할 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척추는 총 26개로 이루어집니다. 목뼈가 7개, 등뼈가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하나, 꼬리뼈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아기 때는 엉치뼈가 5개로 되어 있어요. 5개인데 커가면서 하나로 합쳐지죠. 그리고 꼬리뼈 같은 경우에도 3개에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커가면서 얘도 하나로 합쳐져서 총 26개가 됩니다. 척추 사이 원반 같은 경우에는 뒤 혹시 들리나요? 들려요? 척추 사이 원반 같은 경우에는 2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척추뼈들의 하나하나의 구조를 보면은 척추뼈 몸통, 그리고 가시 돌기, 척추뼈 구멍, 척추 사이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척추 사이 구멍에는 척수신경이 빠져나오죠. 척수신경이 빠져나오는 곳이라고 하면 척추 사이 구멍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목뼈, 등뼈, 허리뼈에 각각 특징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뼈에서 봐야 될 거는 C1, C2, C7. C1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 몸통과 가시 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고개 끄덕일 때 이렇게 예스. 그래서 예스 조인트라고 하죠. 위아래 움직임이 일어날 때 C1에서 일어나고 C2에서는 좌우로 노. 그래서 노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C2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C2의 특징으로는 치아 돌기가 존재하죠. C7은 가시 돌기가 길고 뒤로 수평합니다. 그래서 저희 랜드마크로 촉진을 보통 하죠. C7을
척추 굽이는 1차 굽이와 2차 굽이로 나뉘어지는데 1차 굽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등 굽이와 엉치 굽이, 뒤로 카이포틱 커브가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있고 2차 굽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차, 태어난 지 3개월 차, 인생 3개월 차 때 목굽이가 형성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10개월 차일 때 허리 굽이가 앞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1차 굽이와 2차 굽이로 나뉘어진다. 2차 굽이까지 일어나면은 S자가 형성이 된다. 자, 척추인대로는 7가지 인대가 있는데 앞세로인대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 몸통 앞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착이 되어서 잡아주죠. 척추뼈를 이렇게 여기 보실게요.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평을 방지를 해주죠. 평은 앞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뒤로 이렇게 굽혀지는 게 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척추 평할 때. 이해됐어요? 예. 척추의 평이라고 하면은 이게 척추 평이잖아요. 내가 지금 뒤로 갈 때 척추뼈들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뒤로 꺾이는 거를 앞세로인대가 앞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과다평을 방지해주죠. 뒤세로인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붙어서 반대로 앞쪽 굽힘 되는 거, 이렇게 트렁크 플렉션 되는 거를 뒤에서 잡아주죠. 뒤세로인대. 그래서 뒤세로인대 같은 경우는 과다 굽힘을 방지해 줍니다. 나머지 인대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우리 한번 볼게요. 가슴우리에 중요한 거는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는 총 12쌍입니다. 12개 아니고 12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1번에서 7번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참갈비뼈라고 해서 흉골에 부착이 됩니다. 복장뼈에. 근데 복장뼈에 직접적으로 부착이 아니고 갈비 연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부착이 되죠. 여기다 보이죠? 자, 얘가 복장뼈예요. 갈비뼈 1번부터 나옵니다. 뒤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나와요. 여기서 갈비 연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7번까지의 갈비뼈는 그래서 7번까지 갈비뼈는 이 갈비 연골에 부착이 되어서 복장뼈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부착이 되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이라는 말은 얘 때문에 간접적인데 복장뼈에 붙는다는 말이죠. 다음 8번부터 10번까지는 7번에 붙어요. 8번, 9번, 10번까지는 7번에 붙어서 복장뼈에 간접적으로 면접이 되죠. 그리고 11번과 12번 같은 경우에는 떠 있습니다. 복부 근육 위에 떠 있는 게 11번과 12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갈비뼈를 8번, 9번, 10번 거짓갈비뼈라고 하고 뜬갈비뼈를 11번, 12번이라고 합니다. 11번과 12번은 떠 있으니까 뜬갈비뼈라고 하고 8, 9, 10번은 7번에 붙어서 간접적으로 연접이 되니까 거짓갈비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관절에 대해 볼게요. 관절에는 제가 관절을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팔굽과 무릎밖에 준비 안 했습니다. 팔굽 관절은 위팔 자관절과 위팔 노관절로 구성이 되죠. 위팔과 자관절이 붙었다 해서 위팔 자관절과 위팔과 노관절이 붙었다 해서 다시 위팔뼈와 좌뼈가 붙었다고 해서 위팔 자관절, 위팔뼈와 노뼈가 붙었다고 해서 위팔 노관절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팔에 있는 관절을 보면은 손목 쪽은 뺐어요. 아래팔만 보면 몸쪽 노자 관절과 먼쪽 노자 관절이 있습니다. 몸쪽 노자 관절은 여기 있죠. 여기가 몸쪽 노자 관절이고 여기가 먼쪽 노자 관절이죠. 몸쪽 노자 관절 같은 경우에는 좌뼈의 노폐임에 노뼈의 머리가 붙어요. 노폐임이 좌뼈에 있습니다. 노폐임이 노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험 문제 저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좌뼈에 노폐임이 있죠. 좌뼈에 파여져 있는 노폐임에 노뼈 머리가 톡 하고 붙어서 몸쪽 노자관절을 형성을 하고 먼쪽 노자관절은 노뼈의 자폐임에 노뼈에다가
자폐임이 있어요. 노뼈의 자폐임에 자뼈의 머리가 붙는 곳을 건쪽 노자 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몬테지와 갈레아치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라고 해놨어요. 몬테지아는 몸쪽에서 일어나고 갈레아치는 몸 쪽에서 일어나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몸쪽 노자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뼈의 노페임, 페임은 파였다는 말이죠. 파였으면 오목한 거죠. 그렇죠? 노뼈 머리는 머리가 톡 튀어나와 있으니까 볼록해요. 그렇죠? 그래서 몸쪽 노자관절에는 노뼈가 볼록하고 몸쪽 노자관절에는 자뼈가 볼록합니다. 이거 컨벡스 컨케이브를 시험 나올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무릎관절. 무릎뼈 파텔라는 정강뼈, 종아리뼈가 아니고 넙다리뼈 위에 얹혀 있습니다. 넙다리뼈 위에, 무릎뼈는 넙다리뼈 위에 존재합니다. 연골이 두 개가 있는데 안쪽 반달 연골과 가쪽 반달 연골이 있죠. 안쪽 반달 연골 같은 경우에는 C자로 가쪽 반달 연골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안쪽 겨딘대와 유합을 하죠. 가쪽 반달 연골 같은 경우에는 O자 형태로 안쪽보다 작아요. 가쪽 겨딘대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인대가 크게 잡아주는 인대가 없기 때문에 운동성이 가쪽보다 크죠. 다시 안쪽보다 크죠. 가쪽 반달 연골이 안쪽 반달 연골보다 운동성이 큽니다. 반달 연골 검사에는 맥머리 검사, 어플레이 압박 신령 검사, 테실리아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레이 압박 신령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하면 반달 연골 검사가 되고 신년을 하면 겨딘대 검사가 됩니다. 겨딘대 검사가 돼요. 신년 땡긴단 말이죠. 땡겼을 때 아프면은 옆에 붙어있는 겨딘대가 쭉 땡겨지는 거잖아요. 아프면은 겨딘대 손상, 눌렀을 때, 압박했을 때 아프면은 바닥에 붙어있는 반달 연골을 압박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압박을 시켜줄 때 아프면은 반달 연골 손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플레이 압박 신형 검사는 연골과 겨딘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 자, 앞십자인대 ACL이라고도 나오죠. 앞십자인대는 전이 방지, 그러니까 정강뼈가 앞으로 나가는 걸 방지시켜 줍니다. 앞쪽에서 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앞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강뼈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따라서 과도한 폐암을 제한시켜 주죠. 뒤십자인대보다 길이도 깁니다. 그리고 앞십자인대 검사하는 거는 앞당김 검사 또는 라크만 검사 또는 앞서랍 징후라고도 하죠. 얘네가 나오면 앞십자인대 검사하는 겁니다. 뒤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앞십자와 반대로 돼 있죠. 싹 다 반대예요. 후방 전이 방지, 정강뼈가 뒤쪽으로 밀리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과다한 굽힘을 제한시켜 주고 두꺼워요. 길이가 짧은 대신 두껍습니다. 얘는 계기판 손상과 관련이 있죠. 계기판 손상이라고 하면 자동차 계기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타고 가다가 그 계기판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계기판이 뒤로 밀려옵니다. 밀려오면서 내 정강뼈를 뒤로 밀어요. 뒤로 푹 하고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정강뼈가 뒤쪽으로 밀려나니까 뒤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계기판 손상과 관련이 있고 검사로는 뒤당김 검사 또는 뒤서랍 징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안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 볼게요. 안쪽 겨딘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구비 무릎을 방지시켜 주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뼈를 들고 왔는데 넙다리뼈만 없어가지고 그냥 뼈 아무거나 두 개로 보여드릴게요. 자, 박구비 무릎이라고 하면 X자가 되는 거예요. X자. 자, 박구비 무릎은 X자 다리예요. X자. 이렇게 되는 게 박구비 무릎.
여기에 발이 있고 여기에 골반이 있고 여기에 팔, 사람이죠. X자 다리를 바꾸비라고 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꺾여 있죠. 왜 바꾸비라 하냐면은 밖으로 굽어 있죠. 그래서 바꾸비 무릎이라고 합니다. 안꾸비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자 형태로 되어 있죠. 안쪽으로 굽어 있으니까 한쪽이 안꾸비 무릎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꾸비 무릎은 한쪽 겨든데가 예를 들어서 얘가 넉다리뼈고 얘가 정강뼈예요.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안쪽 겨든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죠. 잡아주니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안쪽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꾸비를 방지해주죠. 가쪽 겨딘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에요. 가쪽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가쪽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구비를 방지해주죠. 안구비는 이렇게 가는 게 안구비죠. 가쪽에서 두 뼈를 잡아주니까 안구비가 되는 거를 방지해줍니다. 안으로 갈 때 서로 당겨줘서 방지해주는 게 가쪽 겨딘대죠. 여기에 한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했어요? 안 보이네. 또 다시 꺼야 돼. 지금 혹시 자료 한쪽 겨딘대는 바꾸비 무릎 스트레스로 검사를 하고 가쪽 겨딘대 같은 경우에는 안구비 무릎 스트레스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안구비 엉덩 관절 한번 볼게요. 자, 안구비 엉덩 관절이라고 하면은 경사각이 뭔지 아시나요? 경사각은 얘가 넉다리뼈예요. 오른쪽 넉다리뼈. 여기 머리, 넉다리뼈 머리를 끄는 선과 넉다리뼈 몸통을 끄는 선, 여기를 경사각이라고 하죠. 넉다리뼈 머리를 끄는 선과 넉다리뼈 몸통을 끄는 선을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사각이 보통 몇 도라고 나와 있죠? 120에서 125도 기준이 됩니다. 얘보다 작아지면은 안구비 엉덩 관절이라고 하죠. 작아진다는 말이 얘가 앞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사각이 작아집니다. 작아지게 되는 거를 안구비 엉덩 관절이라고 하는데 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얘가 경사각이고 얘가 작아진다는 말은 얘네가 모아진다는 거죠. 모아지면은 이렇게 모아졌어요. 지금 각이 작아졌죠? 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무슨 자 형태죠? X. 그렇죠? X자, 바꾸비 무릎이 되는 거예요. 100% 안구비 엉덩 관절 이꼴 바꾸비 무릎이다. 100%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경우로 오게 됩니다. 또 안구비 엉덩 관절이 오게 되면 같이 오는 게 또 있어요. 안테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안테 버전. 넉다리 뼈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형이에요. 보통 선천적으로 많이 옵니다. 얘가 골반이에요. 지금 골반, 얘가 넉다리 뼈 머리. 원래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안테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앞방향 경사라고 하는데 머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서 얘가 이 관절면에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부착이 됩니다. 얘가 넉다리 뼈죠. 이렇게 돌아가서 부착이 되면 넉다리 뼈가 안쪽으로 돌아갔어요. 바깥쪽으로 돌아갔어요. 안쪽으로 돌아갔죠. 안테 버전. 이렇게 붙는 게 안테 버전이에요. 그럼 넉다리 뼈가 안쪽으로 돌아왔죠. 안구비 엉덩 관절이
안굽이 운동 관절이 오게 되면 같이 오는 게 안테 버전, 앞방향 경사가 같이 옵니다. 앞방향 경사 같이 와요. 안굽이 엉덩 관절이 오면 X자 다리가 되죠, 그쵸? 앞방향 경사가 되면은 넙다리뼈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X자 다리가 되면은 인터널 로테이션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넙다리뼈에. 근데 여기서 넙다리뼈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지만 정강뼈는 그에 대한 보상작용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됩니다. 넙다리뼈는 한쪽으로 돌아가고 정강뼈는 바깥쪽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정강뼈에서. 근데 얘는 책마다 너무 다르게 나와 있어서 아마 교수님 말로는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 아마 안 나올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일단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둘 다 인터널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우리 부른 수rum 책 같이 다른 책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넙다리뼈는 인터널 로테이션, 정강뼈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발이 엎침이 되죠. 발의 엎침. 엎침이라고 하면은 애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보이시나요? 다리 안 보여요. 자, X자 다리.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서 X자가 왔어요. 돌리면은 내 발이 지금 엎침이 되죠. 엎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발이 안쪽으로 모이죠. 그런 안짱다리, 안짱거림이 됩니다. 안짱다리가 아니고 안짱거림. 발에 엎침이 되고 안짱거림이 나오게 됩니다. 발이 엎침이 되면은 지금 우리 발활이 안쪽에 이렇게 위로 쭉 들어와 있죠. 발활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평평발이 올 수가 있죠. 따라서 안굽이 엉덩 관절이 오게 되면 안테 버전이 같이 오고 안테 버전이 같이 오면서 X자 다리와 넙다리뼈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됩니다. 무릎에서 무릎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얘가 경사각이 작아지면 안굽이 엉덩 관절이 되고 이때 안테 버전이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넙다리뼈가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정강뼈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그와 동시에 아래 엎침이 일어나서 평평발이 되는 게 안굽이 엉덩 관절이죠.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좀 여기가 큐각이고 여기가 해부학적 축이에요. 큐각 같은 경우에는 ASIS에서부터 무릎뼈 중앙을 끄었죠. 그리고 정강뼈 거친 면에서 중앙을 끄었습니다. 여기를 큐각이라고 하죠. 보통 남자는 10도에서 14도, 여자는 15에서 책마다 다 달라요. 18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15도라고 봅시다. 자, 큐각이 커져요. 커진다는 말은 얘 각도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이 넙다리뼈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시켜 보세요. 이동시켜 보면은 정강뼈 거치면이 여기 있죠. 큐각이 커졌어요. 여기로 이동해서도 커졌어요. 그쵸? 원래 큐각이 이랬다가 요렇게 점점 커졌죠. 그래서 큐각의 각이 커지면은 박굽이 무릎이 됩니다. 돼요. 큐각이 커지면 박굽이 무릎이 돼요. 정강뼈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큐각의 각도가 점점 커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부학적 축은 넙다리뼈 중앙에서 일직선, 정강뼈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쭉 끄는 각도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려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170도입니다. 여기가 170도예요. 정상은 170도인데 얘가 점점 작아지려면은 얘 밑에 있는 게 정강뼈죠. 정강뼈를 바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봅시다.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얘 중앙을 쭉 끄어요. 그러면 해부학적 축의 각도가 작아졌죠. 그렇죠? 조금 더 나가봅시다. 조금 더 박구 위로 이동했어요. 해부학적 축을 쭉 끄어요. 이렇게 작아졌죠. 170도였다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각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축의 각도는 작아질수록 박굽이 무릎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다들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박구비 무릎이 되면 어디 근육이 길어지고 어디 근육이 짧아지냐를 보면은 자,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박구비 무릎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X자 다리가 됐죠. X자 다리가 됐습니다. 보통 바깥쪽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깥쪽이 단축이 되죠. 바깥쪽이 단축이 되고 안쪽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음근이 이렇게 붙어있죠. 벌림근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러다가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죠. 돛다리뼈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하면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애가 여기에 붙게 되죠. 근데 헐렁하게 붙게 돼요. 헐렁하게 붙게 되면서 얘가 늘어나게 되고 약증 또는 위축이 오게 되죠. 그래서 모음근의 신장 그리고 신장이 되면서 약증과 위축이 오게 됩니다. 벌림근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단축이 됐습니다. 단축이 됐으니까 치료를 할 때는 신장을 시켜줘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생각한 거랑 완전 반대로 되겠죠.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죠.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반대, 내가 생각하던 게 반대, 정답은 반대입니다. 단축된 곳은 신장을 시켜주고 약화된 곳은 강화를 시켜줘야겠죠. 이게 치료법이에요. 다 설명했죠? X자 다리는 다리가 짧아집니다. 편측으로만 올 경우 X자는 다리가 짧아진다 했죠. 짧아지는데 한쪽만 오면 한쪽이 짧아져요. 한쪽만 이렇게 짧아서 봐요. 보면은 뒤틀리겠죠. 골반부터 시작해서 뒤틀리면서 옆구멍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짧아지면 한쪽만 짧아지면 여기까지 안구비 엉덩 관절 그리고 안테버전 박구비 무릎 발의 억증까지 설명이 됐고 박구비 엉덩 관절 에서는 나머지 싹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것만 알고 있고요. 딴 것도 같이 보면 헷갈리니까 이것만 알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안구비 엉덩 관절 말고 박구비가 나왔다 하면은 반대로 쭉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엉덩 관절 인대는 중요한 인대가 나머지 인대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세 가지가 조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엉덩 넉다리 인대, Y자인데 역 Y자 형태로 생겼죠. 얘의 위치는 앞 위쪽에 있어요. 앞 위쪽에서 과도한 평을 제한시켜 주는 게 Y자 인대입니다. 앞 위쪽에서 과도한 평 제한. 궁둥 넉다리 인대는 얘 이름이 부착되는 곳이에요. 궁둥이랑 넉다리에 부착이 되죠. 그래서 뒤아래에 부착이 됩니다. 얘 하는 역할은 평과 한쪽 돌림에 제한을 시켜주죠. 두덩 넉다리 인대는 두덩뼈와 넉다리뼈에 붙어있죠. 그래서 앞, 아래에 부착이 됩니다. 얘는 평과 벌림 제한을 시켜주죠. 세 개 다 평 제한을 시켜줍니다. 세 개 다 평 제한을 시켜줘요. 궁둥은 한쪽 돌림, 두덩 넉다리 인대는 벌림 제한. 내신경은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자, 건우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일단 냄새를 맡았죠. 냄새를 맡으면은 눈이 돌아가죠. 우리 막 시장 같은 데 막 걷다 보면 맛있는 냄새 나면 눈이 돌아가죠. 눈 돌아가기 전에 냄새 먼저 맡은 다음에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막 걸어가요. 가다가 냄새를 맡고 하고 눈이 돌아갑니다. 눈을 돌릴 때는 눈돌림 신경이 작용하죠. 눈을 돌림
눈을 돌릴 때는 눈 돌림 신경이 작용을 해요. 돌릴 때는 도르를 이용해서 돌아가죠. 그렇죠? 뭐든 간에 도르래는 뭘 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에서. 그 다음에 봤어요. 아 먹고 싶다. 사고 싶은데 100원에 3, 200원에 3, 3차 신경이에요. 아 사고 싶은데 아 근데 돈이 없네. 아 어떡하지? 아, 집에 갓이 있는데 갓을 팔까? 갓 돌림이죠. 자 갓을 팔자 생각을 했어요. 갓은 얼굴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데 얼굴이라고 합시다. 자 갓은 얼굴에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 누가 갓을 쓰나? 속이고 팔자. 속기와 혀 이루시는 거. 맞아요. 속이 속 하나 이 하나의 신경이 속이 고 팔자. 사는 사람은 믿어주겠지. 속이니까 사람이 믿겠죠. 사는 사람은 믿어줍니다. 믿어. 그리고 집 가서 속은 걸 알고 혀 밑을 끌끌 차겠지 하면은 1번부터 11번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우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 정대원 선배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외우셔도 상관없고 저는 스토리로 외웁니다. 그러면은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스토리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각자 맞는 방법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눈 근육, 눈을 움직일 때는 총 3개 이거 근육이 아닌데 잘못 썼어요. 눈 신경이죠. 눈 신경. 눈을 돌릴 때는 총 3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집니다. 3번, 6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6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6번은 가쪽으로 돌릴 때 작용하는 신경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위, 아래.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한쪽 고등근, 아래 빗근 이 3번이고 6번은 가쪽 고등근. 그래서 가쪽으로 눈이 돌아가죠. 오른쪽 눈은 6번 신경이 작용을 하면 가쪽 고등근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4번 내신경은 위 빗근. 네,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자율신경계 볼게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죠. 교감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긴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앞에 나와 있으면 긴장이 되죠. 40명.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인가 100명 앞에서 하려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을 하면 화장실에 안 가고 싶어요. 생각 자체가 안 나죠. 부르르 긴장된다. 배고픈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긴장을 하면. 그쵸? 우리 100m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엄청 긴장하죠. 총 쏘기 전에. 그때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안 가고 싶죠. 배 고픕니까? 배 안 고프죠. 소연이 같은 경우 배가 고플 수도 있긴 한데 나머지는 배가 원래 안 고프죠. 교감신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애. 긴장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안 되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긴장이 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기 꽉 한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끝났다는 안도감에 야 화장실 가자. 화장실부터 가죠. 소변이 맞았습니다. 방광에 수축되다가 이완이 됐으니까 긴장이 풀려서 배도 고파져요. 긴장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은 긴장한다. 부교감신경은 긴장이 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절 이전 섬유 짧고 길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섬유가 짧고 전에 게 짧아요. 후게 길어요. 부교감은 반대죠.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 하나만 외우고 반대로 생각합시다. 다음 수송. 수송에는 능동수송과 수동수송이 있죠. 수동수송이 말만 들어보면은 에너지를 쓸 것 같은데 수동수송이 에너지를 안 써요. 수동수송에는 대표적으로 확산, 상투, 여과가 있죠. 확산과 상투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보는데 확산은 용질 농도에 따라, 상투는 용매 농도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여과 같은 경우에는 압력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자, 고에서 저에서 고는 보시는 대로 나와 있고 능동 수송이 우리 에너지 쓰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용질이 고농도에서 여기 확산해 보면 용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용질을 내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이때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내가 이동시키는 거죠. 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눈산에서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고에서 저로 내려올 때 그냥 누워있으면 자동으로 쭉 미끌려서 내려오죠. 쭉 내려옵니다. 그거는 내 힘이 안 들죠. 근데 밑에서 위로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내 힘, 다리에 힘을 쓰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능동수송이에요. 에너지 쓰는 거.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 칼륨 발표가 있죠. ATP를 소모합니다. ATP. 신경악요세포.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제가 설명할 건 없는데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두 개 비교할 거는 희소돌기 악요세포는 중추신경계통에서 마리집을 형성을 하고 슈반세포는 말초신경에서 마리집을 형성을 합니다. 얘네 두 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알아야 되죠. 지금 벌써 거의 다 왔어요. 자, 팔신경활기 한번 볼게요. 팔신경활기 자주 나오죠. 겨드랑신경. 겨드랑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작은 원근과 어깨 세모근을 지배를 합니다. 겨드랑신경에 병변이 오면 네모진 어깨가 되죠. 각진 어깨. 근피신경, 근육 피부신경의 줄임말인데 근피신경은 위팔 도갈래근, 위팔근, 부리위팔근에 지배를 하죠. 여기 위쪽에 팔 근육을 지배를 합니다. 근피신경은 여기 부리위팔근이 나와서 밑에 적은 건데 부리위팔근과 작은 가슴근, 위팔 두갈래근, 짧은 갈래는 부리돌기에 부착을 해요. 우리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얘네가 짧아지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가 되죠. 앞쪽에서 쭉 짧아지니까 라운드 숄더가 됩니다. 그리고 티핑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하신호 교수님 설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윙잉 스카풀라가 있고 티핑이 있어요. 윙잉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 날개뼈 안쪽이 뜨는 거죠. 안쪽이 뜨는 거예요. 티핑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아니고 하각이 뜨는 겁니다. 하각이 떠요. 얘네 부리위팔근, 작은 가슴근, 위팔 두갈래근의 짧은 갈래가 짧아지고 단축이 되고 그리고 뒤에 아래각 쪽에는 마른 근들이 붙어 있죠. 이 마른 근들의 약화가 되면은 티핑이 일어나요. 아래각이 뜨는 거. 이거 티핑은 그냥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병원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중신경. 얘 완전 단골이죠. 1, 2, 3번째 손가락 또는 1, 2, 3, 4 중앙까지 손가락을 지배를 하고 주로 보면은 엄지두덩근과 벌레근의 가쪽 절반을 지배를 합니다. 벌레근의 가쪽 절반. 벌레근의 안쪽 절반은 어딨냐 하면 뒤에 나와요. 정중신경과 같이 봐야 될 것은 원숭이 손 변형이죠. 원숭이 손 변형. 원숭이 손 변형. 이렇게 되는 거죠.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곳은 밑으로 가고 원숭이 손. 이거 원숭이 손이에요. 그리고 같이 봐야 될 거 손목 터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면 정중신경을 눌리죠. 정중신경과 손목 터널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검사로는 팔렌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팔렌도 있죠. 이렇게 옆팔렌은 정중신경과 노신경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옆팔렌을 했다가 뜯는데 손목이 처진다. 그럼 노신경 병변이 오는 거죠. 팔렌은 정중신경, 옆팔렌은 정중과 노신경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신경 할 때 옷자 만들기 같이 봐야 되죠. 옷자 만들기 봐야 되고 부목, 보조기로는 맞섬 부목이 있습니다. 맞섬. 노신경은 손목 평근에 지배를 하죠. 얘네가 다치면은 손목이 처집니다.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손목이 처져요. 얘 보조기로는 코겁 스플리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신경. 네 번째 절반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근육으로는 새끼두덩근, 뼈사이근, 벌레근 안쪽 절반이 여기서 나왔죠. 가쪽 절반 어디였죠 아까? 정중신경. 그쵸? 정중신경. 벌레근의 가쪽 절반은 정중신경이고 안쪽 절반은 자신경이에요. 자신경과 같이 봐야 될 거는 갈피손 또는 비숍손 그리고 가이온 터널. 가이온 터널 자신경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사로는 프로멘트 검사.
프로멘트 종이 쭉 당기는 거예요. 프로멘트. 그리고 부목으로는 너클밴더가 있습니다. 자신경 손상 당했을 때 운동으로는 노신사 운동이 있어요. 노신사 운동, 노신경인가? 노신경 체크 한번 바로 틀려보니까 노신사 운동은 자신경입니다. 알겠죠? 예. SCI 이거 되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완전 척수 손상, 완전 손상 C7 하면은 SCI 맞죠? 예.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척수 손상이죠. 얘는 중추신경계 손상인가요? 말초신경계 손상인가요? 중추? 맞아요? 맞아요. SCI는 중추죠. SCI는 중추예요. 근데 이거 허리가 아프다. 엉덩이도 좀 찌릿찌릿하고 왜 이렇게 아프지? 얘는 중추예요, 말초예요? 말초죠. 시험에서 중추와 말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SCI C6 손상이다 하면은 얘는 중추신경계 손상이죠. 맞죠? SCI니까. C6 손상이다 하면 C6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위팔 로근까지 살아있어요. C5는 위팔 두 갈래근, C6는 위팔 로근, C7은 위팔 세 갈래근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죠. C6 손상이다 하면은 C6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중추신경계는 시험 볼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척수 손상을 당해 위팔 세 갈래근 마비가 오고 위팔 로근은 살아있다. 위팔 세 갈래근이 C7이고 위팔 로근이 C6 수준이죠. 위팔 로근이 살아있다. 그럼 C6죠. 맞죠? 적어놓은 것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중추신경계 손상이기 때문에 어퍼모터 뉴런 디지즈죠. 얘는 반사가 항진이 되어 없어져요. 항진이 되죠. C6라고 하면은 C6까지는 살아있어요. 그 밑으로는 그런 반사가 항진이 되나요? 소실이 되나요? 소실이 되나요? 항진이 되죠. 그 밑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밑으로는 항진이 됩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힘줄 반사죠. C6까지 살아있어요. 위팔 로근까지 살아있습니다. 위팔 세갈래근부터는 죽었죠. 위팔 세갈래근부터는 항진이 됩니다. 힘줄 반사가. 이거 좀 헷갈리시더라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손상받은 곳까지는 정상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곳까지는 정상이에요. SCI C6라고 하면은 C4, 5, 6까지 힘줄 반사 다 정상. 그리고 C7부터 안 되는 거죠. C7부터 밑으로 쭉은 항진, 힘줄 반사는 항진. 이게 중추신경계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모르나요? 다음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뭐뭐뭐뭐 하면은 말초신경계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아킬레스 힘줄 S1 기억나시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SCI 연전 척수 손상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앞에 허리 통증이라고 나왔죠. 말초신경계 손상입니다. 아킬레스 힘줄 반사가 소실이 됐어요. 말초신경인데 소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S1 수준에서 그 신경을 누가 눌리고 있는 거겠죠. 수핵이라던가 어떤 아이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은 눌리고 있는 거기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중추는 나와 있는 곳까지 되는 거, 말초는 나와 있는 것까지 안 되는 거,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척수고 오름신경로, 내림신경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오름신경로에는 뒤섬유 기둥 한쪽 섬유 띠로라는 게 있어요. 도잘칼룸이라고 부르죠. 얘는 쐐기 다발과 널판 다발로 나뉘어집니다. 문제에서 널판 다발이라고 하면은 오름신경로라고 보셔야 되죠. 얘는 의식적,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의식적,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별, 촉각, 압각, 진동 감각 얘네를 다 뒤섬유, 기둥, 한쪽 섬유, 띠로가 담당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척수, 시상로가 있어요. 척수에서 시작해서 시상으로 간다 해서 척수, 시상로입니다. 척수, 시상로는 통각, 온도 감각, 촉각을 담당하고 있고 얘도 일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척수, 소내로, 척수에서 시작해서 소내로 들어간다고 해서 척수, 소내로죠. 얘는 무의식적이죠. 위에 두 개는 의식적, 척수, 소내로는 무의식적 감각입니다. 척수, 소내로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뒤척수, 소내로, 세기, 소내로, 앞척수, 소내로, 이쪽 척수, 소내로, 척수, 올리브로. 척수, 올리브로에서도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서 안 썼어요. 오름신경로는 방금 3개가 있고 내림신경로, 보통 우리 내림신경로에서 문제 좀 많이 나오죠. 내림은 가쪽 경로가 있고 안쪽 경로가 있어요. 가쪽 경로, 안쪽 경로. 가쪽 경로에는 가쪽 거칠 척수로, 흔히 말하는 거칠 척수로는 가쪽과 안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쪽으로 가는 애가 있고 안쪽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내려올 때. 자, 가쪽 거칠 척수로와 적색 척수로. 우리 적색 척수로는 미드브레인에서 시작을 하죠. 적색핵이 미드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중간내. 그리고 안쪽 운동 경로에는 결로가 아니고 경로예요. 터치가 안쪽 운동 경로는 안쪽 거칠 척수로, 그리고 그물 척수로, 안뜰 척수로, 덮개 척수로, 중요한 거 다 나오죠. 얘네가 안쪽 운동 경로에 속합니다. 가쪽부터 볼게요. 가쪽 거칠 척수로는 의식적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거칠 척수로가 내려오면서 순내에서 교차가 됩니다. 80%는 반대쪽으로 가고 나머지 20%는 같은 쪽으로 내려가죠. 반대쪽으로 가는 거를 가쪽 거칠 척수로라고 하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를 가지고 안쪽 거칠 척수로라고 합니다. 안쪽 거칠 척수로는 척수 앞볼에서 또 반대쪽으로 가죠. 근데 반대쪽으로 안 가는 애도 있어요. 쭉 내려오다가, 자, 거칠 척수로가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가 순내에서 교차가 돼요. 80%는 일로 가고 20%는 여기로 내려옵니다. 80% 얘는 가쪽 거칠 척수로라고 부르고 20% 내려오는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애는 안쪽 거칠 척수로라고 합니다. 이 안쪽 거칠 척수로 같은 경우는 척수에 도달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앞볼로 나가겠죠. 앞볼에 도달을 해서 얘 중에서도 일부는 반대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일부는 그대로 직행을 합니다. 같은 쪽으로. 아시겠죠? 가쪽 거칠 척수로와 안쪽 거칠 척수로. 가쪽 거칠은 의식적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가쪽 운동 경로는 보통 먼쪽 근육에 지배를 하고 한쪽 운동 경로들은 몸쪽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쪽은 의식적으로 먼쪽, 의식적으로 손과 발의 지배를 주로 하는 게 가쪽 거칠 척수로죠. 다음 적색 척수로는 중간내에서 시작하고 무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세 및 근장력,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무의식적으로 자세 및 근장력을 하는 게 적색 척수로. 다음 안쪽 경로 보시면은 안쪽 거칠 척수로가 있죠. 얘는 직선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교차가 안 돼요. 그래도 피라미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피라미드로라고 하죠. 적색 척수로는 피라미드 외로예요. 피라미드 외로. 안쪽 거칠 척수로는 의식적으로, 아까 안쪽 운동 경로는 몸쪽을 지배한다고 했죠. 여기. 가쪽은 몸쪽, 안쪽 운동 경로는 몸쪽을 지배합니다. 마우스 커서 보시면 돼요. 안쪽은 몸쪽. 그러니까 한쪽 거칠 척수로는 의식적으로 몸통 근육을 조절을 한다. 이거 다 아셔야 되죠. 덮개 척수로, 그물 척수로, 안뜰 척수로. 싹 다 무의식적이고 싹 다 피라미드 외로입니다. 피라미드 외로, 피라미드로 아니에요. 덮개는 시청각에 대한 머리와 목 조절을 보셔야 되고, 그물 척수로 자세 유지, 근, 안뜰은 신체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키포인트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것만 넣었어요, 제가 일부러.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알아서 잘 올라가니까. 피부층은 표피, 진피. 그건 나뉘어지죠. 표피에는 5가지 층이 있습니다.
입질, 투명, 과립, 가시, 바닥이 있는데 봐야 될 거는 바닥층을 봐야겠죠. 바닥층에서 멜라닌 색소가 나오고 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은 백반증이라는 병에 걸리죠. 백반증. 백반증은 멜라닌 색소와 연관이 있다. 이 멜라닌 색소는 바닥층과 연관이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상 등급이 있습니다. 1도, 2도, 깊은 2도, 3도, 4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1도는 표피만 친 거, 2도는 표피 그리고 유두 진피까지, 2도 깊은 거는 진피 전체 다, 3도는 피부 밑조직까지, 표피, 진피, 피부 밑조직, 4도는 지방, 근육, 힘줄뼈 다. 국제 욕창 분류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시험에 몇 번 나왔죠? 2번인가? 1번인가? 근육 형태는 저희 몸에 있는 근육의 모든 근육의 형태는 여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뉘어집니다. 골격근과 심장근과 내장근. 내장근을 민문이근이라고도 하죠. 골격근은 우리 뼈다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수의적이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수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골격근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심장근과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근이죠. 우리 지금 심장 보고 야 펌핑 더 해봐봐 할 수 없죠. 얘는 알아서 펌핑하고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근과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근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심장근은 가로무늬근이고 내장근은 밑무늬근입니다. 무늬가 없어요. 그리고 내장근은 택이 하나죠. 심장근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게 심장근이에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장근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심장근도 같이 봐야겠지만 내장근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불수의 플러스 핵이 하나다. 그리고 민분이입니다. 혈액에 있는 세포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철분, 얘네가 부족하면 빈혈이 옵니다. 문제 하나 나왔었고, 근데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자, 백혈구는 과립과 무과립으로 나뉘어져요. 과립 백혈구에는 호중구, 이거 그냥 읽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혈액 응고는 혈소판에서 합니다. 백혈구에서 조금은 하지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혈액 응고라고 하면은 무조건 혈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균 작용이라고 하면 백혈구, 응고라고 하면 혈소판. 림프구 T와 B 비교하는 거 몇 번 나오죠. T는 세포성 면역, B는 체액성 면역, 항체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면역글로 분리 있죠. IgG, IgA, IgM, D, E 이거 다 보세요. 자, 혈액순환 얘가 이제 심장에서부터 피가 쫙 흐르는 그 순환 경로인데 좌우로 심장이 있죠. 그러니까 오심방, 오심실, 오심방이 위에 있습니다. 오심방, 오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죠.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좌심실에서 펌핑을 해서 꽉 하고 나와요. 쭉 나오면은 대동맥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얘는 지금 매우 깨끗한 피에 산소를, 좋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좌심실에서 좋은 피가 대동맥을 타고 꽉 나와서 온몸을 돌아서 막 돕니다. 쭉 돌면서 온몸에 좋은 산소를 다 주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반대편에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그냥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주고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갑니다. 더러운 피죠. 산소 다 뿌리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얘는 더러운 피를 머금고 있어요. 폐로 가서 이 더러운 이산화탄소들을 다 줘요. 다 주고 깨끗한 산소를 받아오죠. 폐에서. 그 다음에 폐정맥을 타고 지금 좋은 거를 가져왔으니까 폐정맥에는 좋은 피가 들어있겠죠. 좋은 피를 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좌심방에서는 다시 좌심실로 그대로 내려가겠죠. 얘네의 무한 반복이에요. 나오는 거는 무조건 동맥을 타고 들어가는 거는 정맥인데 좋은 거는 대동맥, 폐정맥, 나쁜 거는 대정맥, 폐동맥. 이거는 약간 섞여 있죠.
이천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왼쪽에 있습니다. 이천판 두 개죠. 그래서 왼쪽 두 개, 이천판. 삼천판 같은 경우에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어요. 오른쪽이죠. 삼천판 세 개, 오른쪽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대동맥 판막,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좌심실에서 처음에 깨끗한 피를 대동맥을 통해 나오죠. 그래서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어요. 허파동맥 판막. 허파가 폐인 거 아시죠? 허파가 폐예요. 허파가 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허파동맥 판막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폐가 허파니까 얘네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 아직 시간이 20분이 남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펠빅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요? 펠빅? 안테리어 틱트, 포스테리어 틱트. 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심음은 그냥 넘길게요. 펠빅, 안테리어 틱트, 포스테리어 틱트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완전 단골 문제죠. 해부학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부학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도 아는 게 없어요. 해부, 생리학, 해부학도 모르는데 생리학도 몰라요. 두 개 합친 걸 하라고 하니까 좀 난감해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 펠빅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다양한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앞경사랑 뒤경사죠. 안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틸트 또는 안테리어 틸팅, 포스테리어 틸팅이 나오죠. 이때를 짝힘으로 보셔야 돼요. 짝힘이 발생을 하죠. 그림을 못 그려서 기억이 안 나네. 제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안테리어 이렇게 가는 거죠. 포스테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안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근육은 총 4군데를 봐야 돼요. 대근육 하나, 여기 엉덩관절 굽힘 근육 하나, 엉덩이 근육 하나, 등 근육 하나 이렇게 총 4개를 봐야 돼요. 사람이죠. 이게 아닌데 옆쪽으로 가야 돼. 지금 여기 다리 2개 겹쳐 있어요. 코 앞쪽이죠. 대근육 봐야 되고 엉덩관절 굽힘 근육 봐야 되고 등 근육 봐야 되고 여기 엉덩이 쪽 근육 봐야 돼요. 안테리어 틸팅이 착 됐어요. 그럼 펠빅이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내려가죠. 얘는 다리는 가만히 있죠. 근데 골반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상체도 같이 앞으로 조금 기울겠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골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엉덩관절 굽힌근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누가 눌러요. 꾹 누릅니다. 단축이 되겠죠. 짧아져요. 위에서 누르니까. 얘는 가만히 있다가 위쪽에서 눌러요. 그래서 얘는 단축이 돼요. 얘는 원래 길이로 있다가 당겨져 내려가니까 길어지겠죠. 대근육은 길어집니다. 뒤에서 봅시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뒤에서는 올라가야겠죠. 그쵸? 앞에서 내려가면 뒤에서는 올라가야겠죠. 그쵸?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뒤에 있는 근육이 당겨져 올라갑니다. 당겨져 올라가니까 길어지겠죠. 얘는 길어져요. 얘는 가만히 있던 애가 당겨져 누가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짧아졌어요. 훈육을 받아서 얘는 짧아졌죠. 단축 보면은 똑같죠. 얘랑 똑같죠. 길어지고 단축되고 그래서 짝힘으로 보셔도 돼요. 짝힘으로 보셔도 돼요.
안테리어 틸팅이 되면은 배에 있는 근육은 길어지고 여기 엉덩이에 있는 근육도 길어지고 엉덩관절 구핑근은 짧아지고 등에 있는 근육도 짧아지고 이러한 짝힘이 발생이 됩니다. 포스테리어 틸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되겠죠. 골반이 포스테리어니까 앞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뒤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올라가요. 그러면은 배근육은 쭉 올라왔으니까 단축이 되겠죠. 밑에 있는 엉덩관절 구핑근은 당겨져 올라가니까 길어져요. 뒤에서 보면은 골반이 내려가죠. 포스테리어 내려가죠. 앞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당겨져 내려옵니다. 길어지고 여기는 가만히 있는 근육이 압력을 받아요. 짧아져요. 단축. 얘가 골반 외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팅이죠. 보통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얘는 배 보등근이라고 자주 나오고 얘는 엉덩허리근이에요. 또는 허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리 내갈래. 뒤에는 보통 보면은 목갈래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척추 세운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큰 골기근으로 나올 수도 있고 햄스트링으로 나올 수도 있죠. 배고등근과 큰 골기근 또는 햄스트링 같이 묶어서 외우시고 목갈래근, 척추 세운근, 엉덩어리근, 넉다리 네갈래근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은 이거는 절대 안 틀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였고 나머지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려야 되나? 자,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빠뜨렸는데 이와 같이 봐야 될 건 큐각이 있죠. 큐각과 해부학적 축이 있습니다. 큐각은 ASIS에서 무릎뼈 중앙 끝고 그리고 티비아 투보로시티 정강뼈 거친 면에서 무릎뼈 중앙을 끊는 각을 큐각이라고 하죠. 이 큐각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두 선을 그었어요. 그었을 때 각이 점점 커지면은 무슨 다리가 되죠? 각이 점점 커집니다. 각이 점점 커지면은 X자 다리가 되죠. 그쵸? X자 다리가 되고 정강뼈와 넉다리뼈의 해부학적 축 각도를 봅시다. 해부학적 축이라고 하면은 넉다리뼈에서 위쪽으로 일직선으로 끄은 거라 정강뼈에서 위쪽으로 일직선 끈 이 각도를 해부학적 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큰 각도를 가지고 해부학적 축이라고 하죠. 얘는 보통 170도 기준이 되는데 이 해부학적 각도 같은 경우에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박구비 무릎이 됩니다. X자 무릎. 이거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 2분 드릴게요. 2분 동안 스스로 생각하시고 진행합시다.